시작하는데요. 아, 이걸 보면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그거를 안에 뒀더라고요. 아, 아직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소리가. 들리시면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150. 이거 공부 이렇게 많이 했구나. 뭐, 엄청 되게 많이 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158쪽입니다. 158쪽.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왈 부재기위 하얀 불모기정입니다. 부재기위 자왈 부재기위 하얀 불모기정입니다. 자, 이 가라샤대 그 위에 있지 아니하얀 그 정을 놓지 아니할지입니다. 이 문장이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부재기위 불모기정 다 같이 이렇게. 동사 목적고 동사구 목적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위에 있지 않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정사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시사인데 이렇게 지시하는 의미가 그래도 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제 불특정하면서 약간 약하게 느껴져 가지고 가능성이라든가 추측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맥락을 따라가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기위 하얀 불모기정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그 적당한 지위 또는 어떤 우리가 화제가 되는 주제가 되는 그 지위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 말은 우리 현대 사회는 이제 민주 사회니까 누구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정치적인 그 의식을 갖고 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걸 또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표현하는 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지만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고 또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고 왜곡되거나 뭐 과장되거나 이러기 쉬운 그런 구조 속에서는 현혹되기가 되게 쉬워요.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선동되거나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 아니면 발표된 칼럼이나 거기에 대한 댓글 이런 거 보면 맥락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자기 어떤 그런 것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현상으로만 드러난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참 어려운 게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에 대해서 도모를 하려면 이 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의식과 의지를 집어넣어서 그 정치에 대해서 이런 이제 기획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책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기위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자기가 정치적 그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그 폴리티콘, 존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 폴리스의 동물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긴 하지만 어쨌든 폴리스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 공동체의 공통 지향,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하려면 그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문장의 구조는 간단하죠. 사왈, 부재기위, 하얀, 불무기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왈, 사, 지지, 시에, 관저지, 랑이, 양양호, 영리제다. 자왈, 사, 지지, 시에, 관저지, 랑이, 양양호, 영리제다. 자, 이 가라사대 사, 지에, 시에, 관저, 란이, 양양이, 귀에 영하다. 사, 지. 요 글자가 그 밑에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라고 됐죠. 여기 요거 말고 여기다가 이 저게 패를 붙이면 패백지라는 패백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잡는다는 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발음이 지라는 발음을 지배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이름, 옛날 고전, 특히 동양 중국 고전에서 고유 명사를 만들 때, 고유 명사를 구성할 때 한 가지 양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지. 또 예를 들어 노처, 윤편, 많아요. 이런 것들, 이제 복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복희. 이런 식의 이름 구성이 뭐냐면, 앞에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또 그 사람의 외적 특성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지라고 했을 때, 사는 그래도 악사를 의미하는 악사. 그러면 이름이 지라는 거예요. 악사인지 이런 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자에 나오는 도척, 또 도인척, 이름이 척이고 이 사람의 외적 특성은 도다. 그 다음에 윤편도 장자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이 바퀴를 깎는 직업을 가진 편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사지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사지가 자체가 이름이라기보다는 악사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지가 시작할 때 이 말인데 여기서 생략된 게 있죠. 사인지가 음악을 시작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장 성분 자체가 생략돼 있어가지고 좀 현대식으로 언어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악사인 지가 시작할 때 이런 시작함에 그럼 뭘 시작하냐라는 목적어가 사실상 필요하죠. 우리가 시작하다라는 어휘는 물론 시작되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시작되다 또 뭐를 시작한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사인 지가 음악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맥락상 자 거기서 관저지란 그랬어요. 관저지란 관저는 시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시인데 이제 시경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주남이라는 게 있고 주남의 제일 첫 번째 그 편이 관저죠. 시경의 시경이 풍아송이라고 하는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풍이라고 하는 장르의 열 몇 개 되는 그 지역 단위의 이제 노래집인데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수록된 것이 주남이라고 하고 그 주남의 제일 첫 번째 시각이 관저예요. 그래서 관저는 시경 310편쯤 되는 시경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시예요. 근데 그 관저지란 그렇죠. 관저지란. 이 란은 원래 의미는 란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지럽다 이런 뜻이지만 또 어지러움을 다스리다 그런 뜻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관저지란 그럴 때는
특히 음악적인 용어로 이 란을 음악의 마지막 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지막임을 표시해주는 부분을 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의 어떤 문학 작품 장르 중에 부라든가 사라든가 이런 약간 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관동별곡 같은 그런 유형의 긴 약간 운문체 이런 서사 구조를 가진 운문체 이런 구나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에 난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시의 전체 내용을 다시 압축 요약해서 시가 형태로 짤막하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뭐 어부사라든가 적벽부라든가 적벽부에는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벽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부나 사 같이 긴 약간 긴 분량이 어느 정도 적당히 긴 어떤 문문 문체 끝에 보면 안말해가지고 마지막에 두세 줄, 뭐 서너 줄,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시를 덧붙입니다. 시 전체의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을 더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시가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난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은 학사인 지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특히 관저의 마지막 장을 연주한 적이 있었나 봐요. 공자가 듣기에 공자 그때 아마 그 음악을 감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양양하다. 양양은 이제 바다 물 양자잖아요. 바다 물.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성사라고 합니다. 글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여러 번 나왔죠. 의태어나 의성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경우는 그 글자 한 글자의 원래 의미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양양이 이제 바다 양자라서 바다의 어떤 이미지를 바닷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이미지상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쓰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두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쓰일 경우에 의태어 또는 의성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양은 어쨌든 물이 넘실넘실 할 정도로 많다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의기양양하다 이렇게도 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주석에 보면 미성모 이렇게 돼 있죠. 미성의 그러니까 아름답고 성대한 뜻으로 양양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제 글자의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자의 주석에도 이런 걸 봐서 어쨌든 음악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잘 편성된 오케스트라가 관현악을 연주하는 걸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음악당에 가가지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9번 합창의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를 들었을 때 딱 음악이 딱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남아있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 공자가. 근데 공자가 또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고 미학 그 어떤 그 음악 미학 같은 것도 논어에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고 하니까 이 공자가 또 음악적인 소양이 되게 또 뛰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양호, 양양히, 양양하게, 양양하다 이런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용사화 전미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형용사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호가 양양호, 양양하다 영이 제가 영은 하다, 채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귀를 채우다, 귀에 가득 차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가득하다, 귀에 가득 차다, 귀를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그 여운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런 이제 감동을 받으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 주석에 잠깐 보면 공자, 자, 위, 지로, 또는 반로, 이정악. 이거는 이제 공자가 위나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음악을 정돈했다 이런 뜻이 정비했다. 우리가
그 세종조의 문화한근기를 이끌었을 때 그 음악 부분에서 박연이라는 그 학자가 엄청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공자도 이제 위에서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노나라로 만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렇게 음악도 정비하고 시경도 정비하고 그러면서 이때 악사인지가 악관으로 이제 있었다고 해요. 처음. 그래서 그 악관인지를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이제 여기 주석에 의하면 사지 재관지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침 악사인지가 관직에 있던 촉이다. 그러니까 젊고 촉망되는 아무튼간에 막 패기를 넘치는 젊은 그런 악관이 막 이렇게 부임했을 때 그 사람을 원로인 공자가 잘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음악을 잘 정리해라, 음악을 잘 이끌어라 이런 격려주는 느낌이 나죠. 이런 표현이 이 사지지시의 관제지라니 양야모 영예제라 이런 말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학사인 지와 공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공자가 후진을 양성하려는 그런 아주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광이 부직하며 통이 불원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의로다. 자왈 광이 부직하며 통이 불원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의로다. 자, 광하되 부직하며 광하되 직하지 않으면 이 광은 그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광경이라는 말이 논어나 맹자에서 몇 번 제시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젊은 패기와 혈기가 넘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자부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 또는 견이라는 표현인데 견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깔끔하게 자기를 이제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을 견이라고 하고 광은 좀 자부심이 강하고 좀 젊은 패기만만하게 설치는 걸 광이라고 하는데 이 광이 그 논어나 맹자의 그 이제 이 텍스트 속에서 광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광은 미칠 광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미친 광견병, 뭐 광인, 뭐 광인들기라는 책이죠. 로신에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광이라고 하는 거 미쳤다. 이래서 우리 뭐 미치고 약간 사이코 매드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앞뒤 내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따지고 자기 어떤 그 혈기나 패기를 뻗치는 이런 경우를 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우리가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 그 영화처럼 약간 그런 기질 이런 걸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흑염이 맞았던가 불광 이런 거 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요것도 미치다고 이것도 미치다니 우리말에 우리말은 둘 다 미치다예요. 하나는 머리가 돌았다. 앞에 거 머리가 돌았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어디에 딱 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사로 쓸 때 접속사로 쓸 때 밑 이렇게 하죠. 밑. 네,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디 미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미쳐야 미친다는 책 엄청 팔아먹은 책 제목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근데 이건 어디에 젊음의 혈기와 어쨌든 그런 그 패기 이런 것들이 젊은이의 특징 중 하나가 어느 한 분야에 요즘 말로 하면 필이 꽂히면 거기에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젊은 사람들의 미성숙한 그런 감성에 의해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게 또 동력이 되죠.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뭔가에 미쳐야 돼요. 어디 하나에 미쳐봐야 돼.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광이 부직해가지고 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과 부직 이런 형태로 세 가지가 다 제시되는데 자세히 보면 광의 경우라면 직하다라는 이게 약간 전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패기를 내세운 사람이 잠재주를 부린다든지 꼼수 쓴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다. 광하면 탁 밀고 나가고 막 저돌적이고 또는 뭔가 성취욕이 강한데 이런 경우는 편법을 쓰거나 뭐 말하자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아주 직관적이고 어떤 그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대하고 그런데 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게. 밑에 것도 이제 통이 불은 그런데요. 이 글자가 동으로도 발음이 되고 통으로도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성동 또 미련할 통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 동의 음은 통으로 읽어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하면 이거는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하다. 근데 이게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이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통이라는 인물은 토가 연평인데 그래서 이연평 그러는데 바로 주자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정이천 계열로 내려와가지고 정이천의 학설을 양시 뭐 이런 사람을 거쳐가지고 이연평에게 내려와서 이통에게 내려와서 주자로 이렇게 전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뭐 학설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주자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자가 원중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할 원자예요. 그러면 미련한데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게 뭐죠? 그럼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미련하다라고 쓰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뉘앙스를 갖지만 사실 이 경우는 좀 고지국대로인 사람들 있죠. 약간 뭐라 그럴까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의식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 꽤 많이 봤는데 뭔가 좀 이렇게 머리가 명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보면 또 고지고대로 또 밀고 나가요. 뭔가 이렇게 일 시키면 꾸역꾸역 그 일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느낌을 갖는 글자 같아요. 그래서 미련하면서도 미련하되 그게 주석에는 통을 무지모 그랬죠. 지식이 없는 또는 지혜롭지 않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 머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못 쓰기 때문에 진짜 참 잔대가 아무튼 잔머리를 안 굴려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잔머리를 굴린다. 미련한 주제에. 그러면 참 보기도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공이 불신. 근데 공공은 무는 뭐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약간 무능하다 또는 뭐 어리석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실한 인물 대부분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거 하나를 믿고 그걸 꾸준히 간직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니, 무능한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나에게 다른 능력이 없어, 뭐 별다른 능력도 별다른 재주도 없어.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말하자면 어리석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주어진 일을 하고 또는 자기가 신뢰하거나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고집고대로 잘 들어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앞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뒤와 같은 그런 문제가 사실상 대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광하면 직하고 또 통하면 원하고 공공하면 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공자의 평가하는 판단하는 말이 나오죠. 부지직이로다. 그런 경우는 난 모른다 그렇죠. 나는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광하면 당연히 직하고 통하면 원하고 공공하면 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 경향이에요. 일반적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말하자면 광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난 모른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의는 뭐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그런 어기사고 지는 이제 앞에 사실들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런 이제 사례 용례제가 용법이죠. 자,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광이 부직하며 통이 불언하며 공공이 불신을 부지직이로다. 또 갈게요. 자왈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진이다. 자왈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진이다. 내용은 자가 가라사대 학홈을 믿지 못할 듯이 하고 오히려 이를까 저허할지니라 이렇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배움을 불급하는 것 같이 해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해라. 미치지 못할 듯이 해라. 이 말은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라 그 말이죠. 도저히 못 미칠 것. 나는 평생 가도 못 미쳐. 라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뭐 오르지 못하려 보니까 쳐다보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이건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데 못 따라잡는다. 이렇게 못 따라잡고 있다 하듯이 애타게 되라 그 말입니다. 애타게. 미치려고 거기에 다다르려고 해라 그 말이 사실은. 그러고도 오히려 양보의 부분이죠. 오히려 공은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뭐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그 결과를 예시할 때 접속사처럼 쓰이게 돼요. 아마도 뭐뭐 하지 못할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공은 두려워하다 여기서는 저할지니라 해가지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상당히 강력하게 말했지만 공이 이렇게 이제 그 문장에서 나오는 그런 용례를 가끔 보면 아마도 뭐뭐 할 듯하다라는 부정의 결과를 기대할 때 앞에 서두에 나오게 돼요. 접속사처럼.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래도 강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잃을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요 그것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잃어버릴
누가 두려워하다. 이게 이제 공이 이제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수로가 되죠. 그래서 배움은 마치 미치지 못할 것 같이 미치지 못할 것이 있는 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잃어버릴까, 이미 배워가지고 습득한 것은 혹시라도 또 잃어버릴까, 놓쳐버릴까 걱정해라. 그래서 이만큼 절실하게 배우는, 절실하게 그런 의미가 많죠. 자활, 학여, 불급이요, 유공, 실질이다. 이런 거 봐서 논어를 전체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상 중에 배움에 대한 강조, 이게 참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고전 텍스트도 이제 참 배움을 중시하는 동생이다. 그렇지만 이 논어가 특히 이런 배움에 대한 문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특히 특이한 점이긴 하죠. 다음 자활 외외호 순우지 유 천하야이 불려언여. 좀 문장이 길지요. 자활 외외호 순우지 유 천하야이 불려언여. 자이 가라사대 외외하다 순과 우에 천하를 두시되 여치 아니하시니. 글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이죠. 이거는 이제 나라 이름 위자인데, 이 나라 이름 위자인데, 삼국시대에 조씨들이 가졌던 나라가 이 위나라죠. 근데 여기 이렇게 글자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왜고, 왜나 뭐 위나 뭐 그게 그거 같은 느낌. 아무튼 왜라고 해가지고 발음은 왜인데 이 뜻은 아주 높은 산 모양, 산이 아주 높은. 특히 살이나 이런 것들 아주 높은 모양, 우뚝 깎아지는 높은 모양, 그걸 외워요. 그리고 왜가 두 번 겹쳐졌죠. 그래서 높고도 높도다, 높고도 높도다. 호라고 하는 거는 느낌표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외외하다, 높고도 높도다. 어쨌든 형용한 말이죠. 그럼 뭐가 그러냐? 수지 유천하야이 불려은. 일단 뭐죠? 이가 있어요. 여기 우리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일단 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보면 순우지 유천하, 그 다음에 불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병렬적으로 이해가 되죠. 병렬적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실제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요. 유. 근데 여기는 이 불려 자체가 동사지요. 근데 이 언이, 시, 또는 뭐, 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시나 또는 지가 목적어, 지시사 목적어가 된 거죠. 그러면 여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소유하되 했다. 그러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 이 여가 동사를 쓸 때는 뭐 관여, 뭐 이런 법을 다 이런 뜻을 쓰는 동사죠. 여가 동사를 쓰일 때는. 자, 그러니까 문장 구성은 간단하죠. 의외로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거기에 그 천하의 지라는 것은 천하가 아니죠. 천하의 관여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동양의 독특한 정치관념인데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사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의 어떤 본질이라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 공동체 전체를 위한 힘이죠. 근데 그것을 관여한다라는 말은 사유화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가구는 천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천하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천하를 사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가 이제 나오는데 지는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보면 이 천하의 불려은 요 관계로 본다면 이 지와 성무와 성후라는 성분과 순우라는 성분과 이 성분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약간 감이 오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 명랑은 순우는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뜻이 원래. 그러면 지가 없어야 돼요. 순우는 천하를 소유했다. 이게 그냥 단문으로 쓰면 1번 순우는 천하를 소유했다. 2번 순우는 천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두 문장을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이으면서 이 문장이 전체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이 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독립성을 일치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데 맥락은 좀 이해가 되시죠? 순우가 천하를 소유하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야는 이거는 천하 이 해도 되는데 문장을 좀 더 문맥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어기를 맞춰주고 약간의 야와 또 여는 또 약간 문율상으로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을 조금 더 익숙하게 보면 이런 걸 야가 왜 들어가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야가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나 하는 것들은 이 야가 쓰이는 용례를 좀 더 접해보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공자가 자기의 정치 철학적 이념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순과 우를 어떤 그런 신화적 이상향으로 설정하고서 그렇다면 도대체 순과 우는 어떤 측면에서 나의 정치적 모델인가 이상향인가 라고 했을 때 천하를 소유하고도 그 천하를 사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는 정말 순과 우의 그 정치 이제 위대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권을 행사하고 또 나의 주권을 대리로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나의 정치적 지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주인이라는 것. 그래 누구라도 자기 정치 지향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려면 역사의식과 또 철학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공자는 어쨌든 순과구가 지향, 순과구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성찰을 공자는 그걸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순과구가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자가 받아들인 신화와 전설 속에서 순과구는 그런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사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자왈 외외호 순우지 유천하야이 불려은 여. 이제 좀 사고가 좀 잘 넘어가는 듯한 느낌.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왈 대저라 여지위 군야여 외외호 유천이 위대거신을 유여 식지하시니 탕탕호 민무능명은 이루다. 외외호 기유 성공야여 환호 기유 문장이요. 야, 여기도 또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나오죠. 자왈 대제라 요지위 군야여 외외호 유천이 위대하시는 유여 책지하시니 탕탕호 민무능명은 이루다. 외외호 기유 성공야여 환호 기유 문장이요. 이런 표현 방식은 어쨌든 논어에서도 상당히 초기의 어떤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훨씬 더 상대 편집된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굉장히 그 여임금, 순임금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시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순과 후였잖아요. 순. 그 다음에 문장이 요런데, 요, 순, 우, 이렇게 연결돼요. 요, 순, 우. 요, 순, 요는 당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수는 우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 우는 하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와 순과 우는 다 전설적 제왕인데 삼황 오제 중에 오제에 속하는 오제의 마지막이 요와 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권력이 세습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중국 문화, 고대 문화사에서. 그럴 때 우가 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습되었다, 권력이. 이때까지는 당후 요 시기는 이 권력이 세습되지 않고 유능한 사람에게 권력이 이양됐다, 승계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태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선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려줄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당기는 거죠. 왜 그랬겠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이 자국의 중국 문화사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역사를 조작 내지는 정리하는 게 반대 공격이라 해가지고 마치 이론적인 단선적인 왕조의 교체를 통해 역사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조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의 집단과 순의 집단 사이에서 병존 내지는 공존하다가 요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다가 또는 우세하다가 이 순의 세력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이제 요가 순에게 물려줬다고 장자에 그런 식으로 설화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화를 이해할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고대 사회의 어떤 그 한 지역을 주도해가는 세력들의 향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요 손 시대에는 그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임금이 세운 하라는 때부터는 상당히 유력한 그 권력 집단이 그 지역 전체에 주도권을 잡고서 강하게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에는 순과 우를 찬양했고, 그 다음에 요 임금을 찬양했죠. 공자가. 자, 이런 경우는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자의 발언들이 나중에 송대 학문이 발달할 때 도통이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도통이라는 관념이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그 학문 이데올로기에 어떤 중요한 그런 힘이 됩니다. 근데 도통을 그 조선시대의 그 의미로 맥락으로 문묘라는 게 있죠. 그 공자를 모시고 있는 성균관과 지방향교, 거기에 모셔져 있는 그 문묘라고 하는데 그 문묘에 종사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사람입니다.
건국 18년에. 근데 그런 것과 그게 도통과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통이라고 하는 관념은 결국은 그 동아시아 인문 문화를 누가 정통적으로 계승했나라는 주장이고, 이 도통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도통 이데올로기를 장악한 집단이 학문과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공자가 승과 우를 예찬하고 여를 예찬했다는 것 자체는 공자의 정치 지향, 또 공자가 공자 이전의 중국 문화사의 계통을 자기를 통해서 정비하는 느낌이 나죠. 정통성을 이렇게 말하죠. 계보를 만들어내는, 엮어내는 그런 느낌이 나죠. 아무튼 그 내용이 번역 문장을 들여다보면 자 가라사대 크다 여의 민군 대샤느냐 외외하다 오직 하늘이 크것이늘 오직 여의 칙하시니 탕탕하다 민이 능히 이런 흠이 없더라. 외외하다 그 성공이 시험이여 환하다 그 문장이 시험이여. 이렇게 둘 다 여인국을 예찬하는 문장인데 제라고 하는 것은 제는 크다, 위대하다.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쾌제, 통제, 애제, 비제, 현재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감탄하는 느낌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다. 요지위군이다. 여기 지가 없다면 요가 위군, 그럼 요가 군주다, 요가 임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지위군에 지가 들어가면서 요 관계가 굉장히 결속되어 버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위대하다, 요가 임금이 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의 역할을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지가 없이 요 위군 그러면 사실 진수라는 일반적 문장이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주어 동사. 이 지가 있음으로써 마치 이게 하나의 그 명사 구어처럼 여겨지죠. 동사는 아무튼 여가 임금 되었다. 여가 임금 다음 됨 이런 식이에요. 하나의. 자, 그래서 야는 역시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한 어기사 역할을 하고 외외호 유천위대 유효직지. 자, 탕탕호 민무능면은 이렇게 외외호 유천위대. 외외는 아까 앞에 나왔죠. 높보다 높도다. 유천위대. 유천위대. 여기서 유가 오직 유자로 써가지고 여기서도 이 언어에서도 오직 이렇게 했는데 이 시경을 보면 각각 다 이 유자가 쓰이거든요. 이 유자가 쓰이면 큰 뜻은 없고 이제 시적으로 어떤 운율을 맞추거나 구수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언어에 어쨌든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강화했기 때문에 이게 오직 유자를 보는 것이죠. 하늘이 크다. 하늘이 크다. 오직 하늘이 크다. 하늘이 가장 그러니까 하늘은 자연과학적으로 하늘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가치라든가 세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 근원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물론 자연에 투사돼 가지고 또 추상적으로 의미가 구현된 것이 있죠.
자, 그럼 하늘이 위대하다, 하늘이 크다, 오직 하늘이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할 때는 이 위자를 쓰죠. 위대하다 할 때는 이 위자를 쓰죠. 위인. 근데 요 위는 뭐뭐이다, 뭐뭐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비동사나 또는 두동사, become 동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위가. 자, 그러면 형용사를 연결해주는, 주어와 형용사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위가. 요, 직지. 역시 유라고 또 나오죠. 요, 직지. 요가 그것을 치겠다. 요가 그것을 치겠다. 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현대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적이라고 할 때는 뭐뭐 하면 그래서 그런 뭐뭐 것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죠. 여칙은 그런 의미로 쓰여요. 본받다, 더불어 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칙지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 가장 위대한데 요 임금만이 그 하늘의 뜻을 본받았다 이런 뜻이 되죠. 하늘의 뜻은 유교적 문화 속에서 하늘의 뜻은 생이 하늘은 위를 그래서 하늘은 그 천남만상이 생겨나게 하고 그 생겨난 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게 하늘의 뜻이라고 옛날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런 게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면 정치가 되죠. 그럼 그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역할을 인간이 한다.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뭐냐? 왕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왕이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역할 모델을 어디를 삼아야 되냐? 하늘에다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탕탕호 민무능명언이로다. 탕탕하다. 이걸 역시 외외하다, 탕탕하다 이렇게. 여기서 탕탕은 우리가 이제 장자 보면 장자라는 책 보면 추수라는 책 장자 추수편에 보면 이 가을에 물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 묘사해놓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의 어떤 기상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양력 달력을 8월 중하순에서 9월 중하순까지 그 시기에 이 북반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 태풍이 많이 불죠. 태풍이 많이 불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강하게 오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작년에도 뭐 삼엽댐이 넘치니 많이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그 계절적인 그 지적 시즌이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그 절기상으로는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때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지형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중국 중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엄청 넓어지죠. 워낙 큰 땅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모양을 형용한 게 탕탕한 거예요. 물이 기세가 막 드넓고 끝도 안 보이고 물이 막 콸콸 내려가는 모습. 그게 탕탕한. 저희 고향에서는 물이 이렇게 탕탕하게 내려가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이 광주에 내려오니까 가끔 일부러 그래서 물 많이 내려오면 구린도 가기도 해요. 영산강이나 지석강 이런데 거기 가보면 진짜 물이 많이 저게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그 물이로구나. 탕탕한 물이로구나. 그래서 탕탕의 의미가 그런. 보면 우리가 외래어에서는 이 산이 들어갔죠. 탕탕에서는 물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를 만들 때도 그 글자 자형 속에 자형 속에 글자의 자형 속에 어떤 이미지가 일차적인 거냐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외라고 하는 글자에는 산이 들어갔고 탕탕이라는 글자에는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각각 어떤 기세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형용사를 또는 그 글자를 다른 자연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탕탕해서 너무나 넓고 광대해서 백성이 능히 명할 수 없다. 민무능 명하. 민 주어죠. 무는 이제 할 수 없다, 불능 이런 의미겠죠. 능은 약간 이제 약화된 동사 형태인데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이 조동사, can 같은 조동사 하죠. 명이 여기 동사예요. 동사는 지니까 이렇게 지라고 보면 그 위대함, 여의 위대함, 여의 그 위대함, 하늘을 본받은 여의 위대함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명은 일종의 이제 규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뭐라고 부를 수 없다,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해가지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하늘과 땅이 하는 작용이 만약에 가치로 계산한다면 인간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그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태양의 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계산도 못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에는 다 이 값이 매겨지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같은 그런 것들은 모든 생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의식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요의 어떤 요임금의 정치적 덕도 말하자면 그런 거. 너무나 위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요를 이제 우상화하는 것이죠, 공자가. 요즘 우상화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기분 말하기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우상화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짓거리긴 하지만 우상화하는 맥락 속에는 신화화하는 게 들어있다고 봐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원초적 집단 무의식이잖아요. 신화가. 구스타프 융의 어떤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화적인 게 굉장히 사람들의 집단적인 무의식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 조작이 의도하든 안 하든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신화가 공유된 신화가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자 시대의 이 요나 순이나 우의 신화를 이런 식으로 예찬한다는 것은 그런 무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문화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외외호 기유 성공야 환호 기유 문장 이거는 또 따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 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인데 외외호 환호 이렇게 역시 호를 통해서 표현했죠. 외외는 높다, 높고 높다. 환은 빛나다, 빛날 한자죠. 빛날. 우리가 환하다. 이 말도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환하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그 칠판주의가 환하지요. 빛나고. 자, 외외호 기유성. 기는 여기서는 약간 지시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요임금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성공이 있다, 공을 이룸이 있다. 그 다음에 환하다, 빛난다, 밝다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자, 공과 문장은 약간만 설명하고 좀 드릴게요.
공은 여기 주석에 의하면 사업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노동이나 의식이나 노동을 투영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걸 공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갖고 그래서 어떤 공적, 공과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그러면 현대 문장이라는 말은 자꾸 어떤 센텐스 뭐 이런 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제도. 문물 제도 같은 거, 법이라든가 또 특히 뭐 이런 의식이라든가 의례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제도, 제도들은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요 임금이 그런 걸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사람들을 공통성으로 묶어낼 수 있는 양식, 패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문화 양식.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일을 거쳐서 형성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하는 무의식 중에라도 취하고 있는 문화적 양식을 보면 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근데 그 문화 양식이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가까우면 좋은 문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어떤 그 정치평론에서 이런 얘기가 그 일본 사람은 수치의 문화고 중국은 무치의 문화예요. 염치가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은 눈치의 문화다 이렇게 참 탁월한 견해였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문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지역, 한 공동체, 한 사회 집단을 규정 짓는 양식이기도 하죠. 그럴 때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도나 문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옛날에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 자체가 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 꾸밈. 자, 읽고 좀 실게요. 자왈 대제라 요지위 분야여 외외호 유천이 위대하심을 유요히 직지하시니 탕탕호 민문명은 외외호 기유 성공이에요. 환호 기유 입장이에요. 좀 쉬었다가 지금이 12시 15분이니까 8시 한 10분 조금 더 지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순이 유, 신, 오인이 천하이 치하니라. 무왕이 왈, 여, 유, 난, 신, 십인 보라. 공자왈, 제난이 불기연호, 아, 당무지 제이, 어사이 위선하나, 유, 구인하니라. 구인이 이니라. 삼분 천하의 유기이 하샤, 이복 사근 하시니, 주지덕은 기가위 기덕야 이의로다. 순이 유신 오인이 천하일치하니라. 무왕이 왈 여유 난신 십인호라. 공자왈 제난이 불기연호와 당우지 제이 어사에 위성하나 유구인언니라. 구인이니라. 삼분천하의 유기이 하샤 이복 사분 하시니 주지덕은 기가위 지덕이야 이의로다. 자, 주석 순이 신하 5사람을 두심에 천하이 다쓰니라. 무왕이 가라사대 내 다스리는 신하 10사람을 둔노라. 공자의 가라사대 제 어렵다 보니 그렇지 아니하냐. 당무 제 이에셔 성하나 부인이 있난지라 9사람이 다르니라.
천하를 3분 홈에 그 둘을 두셔서 은을 복사하시니 주의 덕은 그 가히 지극한 덕이라 이를 따르니로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공자의 그 문화사적인 시각을 지금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요순우 이렇게 내려온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또는 공자의 이 고대 문화사를 수료하는 여러 어떤 그 텍스트를 편집할 때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이렇게 배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과 후는 요와 순은 우리 이순신 장군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이순신 장군 그 형님인가가 요신이세요. 요신, 순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름의 의미가 좋죠. 네, 순임금이 신나 이순신 장군. 순이 유 신오인이 천하이치. 유 그 유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 지녔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오인 신하 5사람을 지니고 가지고서 천하가 다스려졌다. 이게 천하를 다스렸다가 아니고 시천하, 이제 천하 시 천하 일종의 그 천하가 다스려졌다. 자동사 수로가 되죠. 천하가 다스려졌다. 여기는 지금 신하 5사람을 두었다. 이건 순이 주어로서 5사람의 신하를 두었다라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 천하치는 천하가 다스려졌다 하는 문장이죠. 이렇게 문장이 두 문장이 지금 병렬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이 시대에 그 어떤 사회 규모, 그 공동체 규모가 5사람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 정도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석에는 5 고인은 우, 직, 설, 고요, 백익 이렇게 있죠. 이 5사람이 각각 뭐 한 역할을 보면 이제 어쨌든 법이라든가 또 치수, 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의 역할은 치수예요. 이 치수는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그 정치 문화사 용어 중에 하나, 요즘도 쓰나 모르겠는데 그런 정치 용어가 있는데, 정치학적, 정치 역사적 용어가 있는데,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특징, 양식의 어떤 그 전형성, 그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수리를 뜻해요. 관계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방대한 그런 영토와 영역과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그다음에 그 수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목 기술과 공학과 또 조직과 그다음에 어떤 그 여유분의 어떤 그런 물자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지수가.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바로 치수. 그 일을 우가 주관했고, 그래서 순임금의 어떤 권력이 우에게로 이양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치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곡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직은 농사를 보급하고 농사 짓는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문화, 이런 사람들을 컬처를 히어로즈, 이해성가 앞에서가 아무튼 히어로즈, 문화적 영웅이죠. 그 다음에 뭐 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담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고요, 백이 이런 사람들도 다 각각 자기 어떤 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냥 뭐 어디에 설명이 있네요. 설은 오교를 베풀었고, 고요는 모형을 베풀었고, 백익은 산과 못을 관장했다. 뭐 이런, 각각 어쨌든 한 지역 사회를 통솔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한 5사람이 있었다. 그 5사람에 의해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무왕이 왈 여유 남신 십인호라. 무왕은 주의 어떤 주부라는 왕족 다이너스티를 세운 사람이죠. 그 이전에 그 치프도 주 요번에 킹덤이에요. 주 이전에 그 치프도 그러니까 주가 정식으로 다이너스티를 이루기 이전에 그는 역사가 손임금 때부터 이어졌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 킹덤을 이룬 거는 무왕이죠. 무왕이 말하기를 유난신 십인 오라. 유난신 십인 그 보국 명사구를 통해 가지고 그 명사절 목적절 그러니까 난신 십인 좀 어렵네요. 나는 사유했다, 가졌다, 지녔다, 난신십인을 명사구가 목적구 난신십인을 난신이란 말은 난하는 신화야. 난이라고 하는 게 이 난 자체는 disorder.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어지럽다, 어지러울 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문이 글자를 만들 때 아주 특이한 경우가 가끔 이거는 반대 의미 또는 두 가지 대조적 그 개념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명사를 하나의 그 복합 명사를 만들 때 하나를 가지고 그 둘을 포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시란이라고 하죠. 시란. 그러니까 그거는 시란인데 난을 다스린 요 말인데 요거를 난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대표했다는 거예요. 여기 순자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순자라는 책에 난을 다스림을 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일반적인 언어 구조로 보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근데 한문에는 이런 맥락적 이해가 경우에 따라서 요청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난신십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을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신십인은 그냥 잘 모르겠거든, 잘 헷갈리겠거든, 그냥 다스리는 신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신하 이렇게 그냥 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신하가 10사람이 있었다. 이런 경우 10사람에 대해서는 또 주석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주공단, 소공석, 태공망, 필공, 영공, 태전, 굉요, 산의생, 남궁과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공단과 소공석, 그다음 태공망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다음 산의생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어제 주왕조 초기에 그 기초를 놓은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무왕때 오면 이미 정치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던 10사람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공자가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게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죠. 재난불기연호. 재난불기연호. 자, 재난불기연호 그러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 제가 뭐냐 하면 인재, 덕을 갖춘, 능력을 갖춘 인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원래 제주 제자지요. 그 다음에 나는 어려우라는 건데 주석에 의하면 재난불이라는 것 자체가 고어라고 주석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말을 썼다. 옛날에. 그렇다면
덕을 갖춘 인재를 얻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 재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때 이미 재난이라는 말은 관용어처럼 그 전부터 전해져 온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난이 불기연호 그랬으니까 재난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정말 그렇지 않느냐? 재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가라고 공자가 이 무왕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당무지 제어사위성. 이건 당무지 제어는 당과 후의 사이. 이 주석에는 교회지가 그러니까 교회라면 교차한다, 교체한다, 교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와 소가 그리고 요와 순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해석상에 그 뭔가 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임금 그다음 순임금 때 5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왕 때는 13명이었죠. 그러면 요 이에 이어지는 문장이 당무지 제어사 그 이에서 성대하다. 그러면 이가 뭘까? 이가 우리가 문장상으로 봐서는 무왕때를 가리키죠. 무왕때가 성대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 이제 앞에 무왕때를 가리킨다면 당후의 지음이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 여와 선 사이에 그 인간의 어떤 인간도 그때도 인재를 구하기 어려웠어. 무왕 때도 인재를 구하기 어려웠어. 그렇지만 무왕 때는 그래도 제일 성대했어.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당무지제가 들어갔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과 후 때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빛나는 문화의 시대였는데 그 다음으로 점차 그래도 여전히 인재를 얻기는 어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1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과거의 역사에서는 가장 그래도 무왕 때가 성대했다. 그 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쟤를 후로 보자 이런 말인데 이것도 약간의 논란의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당후 사이에 여와 순 사이에도 인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인재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만큼 성대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유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재를 얻기가 어려웠다. 재난이 불기연호와 이 말은 인재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이 옛말에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느냐. 당과 후 그러니까 여와 순 사이에도 그러했다. 그런데 어사위성 그래서 무왕 때 이르러서는 그나마 성대했다. 지금 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끊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사위성 유부인은 요 말이 지금 요 말이 약간의 유보적인 말로 지금 끼어들어 있는데 유는 있다죠. 유가 있다. 뭐가 부인이 있다 이거예요. 부인이 여기 이제 수러 같은 거. 부인이 있다는데 여기 어는 역시 어하고 시 또는 이런 의미니까 요 시라고 보면 이 인재에 들어간 거예요. 무왕대 10명의 인재 중에 부인이 하나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부인이 들어갔던데 부인은 누구냐 하면 문왕의 부인이고 무왕의 어머니 읍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왕의 어머니 문왕의 비이고 무왕의 어머니죠. 태사 우리가 태사팀이라고 해가지고 고대의 여성의 어떤
모델 역할, 동양,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여성의 모델 중에 하나가 태사, 태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요. 아무튼 그 문왕의 부인이고 무왕의 어머니인 그 부인, 흑강이라고 하는데 강씨예요, 강씨. 그래서 흑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까지 합쳐서 10명이다. 그러면 그 뒤에 부인 이 말은 9사람일 뿐이죠. 실제로는 9사람이다 이 말이죠. 흑강을 부인을 제외하면 9사람일 거죠. 부인까지 넣어서 10명이다. 부인은 이제 결국은 안을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 천하의 유기 이하사 이복사은 하시니 이복사은 하시니 3분 천하라는 말은 3분 천하처럼 되어 있죠. 이게 천하를 3분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눴다. 그 말이죠. 천하를 셋으로 나눴다. 요거는 중국의 역사에 삼국시대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국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할거할 때 약간 어떤 그런 권력 세력 다툼, 그러니까 한 왕조와 다른 왕조 교체될 때 그 사이 혼란기가 중국에 늘 반복되는데 그때 이제 삼분천하라는 요게 굉장히 그나마 안정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호 견제하는 그런 세력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위초고가 후한이 망하고 위초고로 갈라져서 진으로 통일되기 전에 그 위초고의 시대가 한 반세기가량 지속됐죠. 그리고 이제 명과 청이 망하고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대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새 유력한 세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그다음에 장항량, 장님의 그 동북 세력, 그다음에 국민당 세력, 그다음에 공산당 세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3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어떤 내용이든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다면 이 대륙에 이제 하에서 주로 내려오는데 중국을 주도했던 상과 은과 주의 교체기에 중국을 주도했을 때 실제로 중국이 여기 상이고 여기 주였다. 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이 종주였기 때문에 주는 실질적으로는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상을 복종했다, 섬겼다, 복종해서 섬겼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의 세력이 더 컸는데 3분의 2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주인은 상나라다 해서 상에게 복종했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문왕의 얘기입니다. 이제 문왕 때 와서 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문왕은 공식적으로 지배하기 이전에 그 무왕의 아버지로서 삼문천하 해가지고도 여전히 상을 섬겼었다. 그러다가 무왕이 들어서서 상을 복속해서 마침내 주의 천하를 이루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분천하의 유기이하샤. 그러니까 천하를 셋으로 3등분 해가지고 그 둘을 소유하고서도 은나라를 복종하여 섬겼다. 문왕이. 그러니 주지덕은 기가위 지덕야 이의보다 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심이든 뭐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주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여전히 상이 은이 말하자면 주인이다 그런 얘기.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인정해 주겠다.
그러다가 정말 어쨌든 그 천하의 어떤 그런 흐름이 주에 귀속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주의 천하를 선포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힘만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천하를 소유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말을 주라는 그 문왕 때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주의 덕이 얼마나 대단하냐. 현실의 어떤 세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았다. 뭐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대사에 얽힌 이야기라서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순이 유, 신, 오인이 천하의 치하니라. 무왕이 왈, 여유, 난신, 시빈호라. 공자의 왈, 재난이 불희연호와 당우지 제의, 어사, 위성하나. 유, 부인은이라, 부인이이니라. 삼분천하에 유기이 하샤 이복 사은 하시니 출시덕은 기가위 지덕야 이의로다. 그 이가 예를 들어 아까 부인이기에서 이가 이게 이제 말 끝에 나온 어기사라서 그리 흔히 이제 뭐뭐일 뿐이다 하지만 사실 이라고 하는 의미는 끝이다, 원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사적 그 맥락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게 일정 부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뉘앙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문표도 조금 잊어버리네요. 태백편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자왈 오는 오무간연의로다. 비음식이 치효호 귀신하시며 악의복이 치미호 불면하시며 비공실이 진력호 구혁하시니 우난 오무간연의로다. 자왈 우는 오무간연의로다. 비음식이 치효호 귀신하시며 악의복이 치미호 불면하시며 비공실이 진력호 구혁하시니 오난 우는 오무간연의로다. 자이 가라샤되 우난 내 간연홈이 없도다. 음식을 비희하시고 효를 귀신에 미루시며 의복을 악희하시고 미를 불면에 미루시며 궁시를 낮게 하시고 힘을 부여하게 다 하시니 우는 내 간연함이 없도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우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인물, 이걸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라는 인물을 제시하고 우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우에 대해서 오무간연 나는 간연함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 간은 이게 이제 이 글자 자체는 사이가 있잖아요. 사이라는 약간 추상성을 띠는 이제 명사인데 이것을 동사처럼 썼어요. 동사처럼 쓴다는 것은 사이를 이렇게 이제 띄워. 그래서 요 간을 동사로 쓸 때 헐뜯다 뭐 이런 의미로 쓰습니다. 헐뜯다, 트집 잡다, 틈을 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간을 씁니다. 그러면 우에 대해서는 나는 트집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헐뜯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연은 이 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쓰이면 여라든가 이런 게 쓰이면 약간의 특히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뉘앙스가 좀 예를 들어
헐뜯다라고 하는 거를 강력한 동사라기보다도 약간 영어를 한자에서 의동사라고 하는데 약간의 그런 상태, 상황, 이걸 설명할 때 쓰는 연을 붙여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뉘앙스를 살리려고 간이라고 하는 동사성을 그래서 연을 붙였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 어떤 분석에는 이걸 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의기사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이 맥락은 지금 우에 대해서는 나는 헐뜯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음식이 치효호 비시 여기 문장 구조가 다 뭐뭐 이를 쓰고 이런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음식이 치효호 비시 그 다음에 박의복이 치미호 불면 비공실이 진력호 부여 그래가지고 앞에 어떤 그 내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허를 썼죠. 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가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그러면 비음식에서 비는 이게 원래 뭐 나물 뭐 이런 그 채소 종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열다, 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박하다. 약간 거칠다 또는 소박하다 뭐 그런 음식을 원래 이게 비가 명사지만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하는 목적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비하게 하다. 의동사. 그러면 음식을 박하게 하다. 음식을 간소하게 하다. 간소하게. 그 다음에 치효. 치는 효를 취하다 이러는데 치는 끝까지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딘가를 끝까지. 원래 치 자체가 지가 어디에 화살을 쐈을 때 활을 쐈는데 화살이 딱 가닿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는 이르다 이런 뜻인데 어디 이르다 도달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공간적으로 더 강하게 좀 더 촘촘하게 말해가지고 치라고 어디까지 끝까지 가다 그럴 뜻으로 우리가 경물치지 그러죠. 경물치. 그래서 어떠한 목표까지 끝까지 간 걸 치라고. 그러면 치효 그러면 효도를 아주 끝까지 하다. 근데 거기 어디에 누구에게 귀신에게 여기서 귀신은 뭐 효도 그러면 꼭 부모에 대한 물론 그런 효도도 되겠죠. 어쨌든 그 신적인 신격에 대한 그 공경의 의식을 효라고 표현했죠. 어쨌든 뭐 제사를 아주 귀신에게 제사를 조상신이든 뭐든 아무튼 그 귀신에게 제사를 잘 지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 일상에 먹는 음식은 간소하게 했지만 제사 지낼 때는 정성을 다했다 그 말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참 비실용적일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모랄론적 사고에 익숙하고 애니미즘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조상숭배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양식이고 이런 시대에서는 제사를 잘 지낸다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는 데 아주 일차적이었어요. 원초적인 의식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임금이면서도 우는 임금인데도 음식은 간소하게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 그다음 앞의복이 의복은 아주 거칠게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의복은 아주 그냥 근데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복을 말해요. 평상.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으로 입는 옷. 근데 여기 보면 치미 그랬죠. 아름다움을 다했다. 아까는 효를 다했다. 이건 아름다움을 다했다. 근데 그 뒤에 글자가 여기 되게 복잡한 글자인데 그
슬갑불 그래가지고 슬갑불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옛날 그 복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무릎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이렇게 가리는 이걸 슬갑이라고 하는데 그걸 불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옛날에 예를 들어 뭐 공자라든가 또는 임금 복장 보면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무릎이 덮이게 되어 있는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걸 불이라고 해요. 그다음 면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죠. 관에 있죠. 그래서 면류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 예, 그 면관, 이건 공식 복장이에요. 불과 면을 갖췄다 하고는 거는 아주 국가의 공식 전례나 의례에 입고 있는 가장 공식적인, 가장 의례적인 복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최대한 화려하게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은 굉장히 간소하게 입는데 국가의 공식 의례,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거나 국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옷은 굉장히 화려하겠다. 최대한 화려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 조작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공실이 진력호 구혀. 이 비는 낮출 비자잖아요. 그래서 공실,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집은 나지막하게 높이 안 지었는데 구혁은, 구는 도랑인데 이것도 혁이에요. 돛도랑이 혁 그래가지고 좀 작은 도랑, 큰 물길이 큰 게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논이든 큰 길은 작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이걸 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혁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리 관계 시설을 통틀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처하고 어떤 그런 공무를 집행하고 하는 집은 나지막하게 짓고 구혁에는 온 힘을 다 쏟았다. 다시 말해서 그 농사 짓기 위한 그런 수리 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 도랑을 정비하고 뭐 물기를 준설하고. 근데 이 권력이 독재 권위적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건축이 굉장히 혹시 여러분들 틈날 때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위대한 독재자 보면 공간이 건축학적으로 그 공간이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꼭 한번 틈날 때 보세요. 그러니까 공실을 낮추었다는 것은 권위적인 의식이라든가 권위 이런 것들을 안 내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 주거나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백성의 살림살이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수리시설에는 온 힘을 기울였다. 그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구의 어떤 행적은 내가 헐뜯을 거리가 없다. 구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헐뜯을 게 없다. 그 말이죠. 자활우는 오무간연의로다. 비음식이 치효호 귀신하시며 악의복이 치미호 불면하시며 비공실이 진력호 구혁하시니 오는 무간연의로다. 이렇게 앞에 한 말을 다시 뒤에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수미상관식이라고 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으로써 어떤 형식적으로도 통일성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딱 정확하게 8번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9번 9편 자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